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님으로 모셨는데 우리가 출연료자 앉으면서 커피 한 잔도 안 드려가지고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빨리 이제 광고가 좀 들어오면 출연료도 좀 드리고, 저희 방송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편집도 훨씬 더 알차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흰고님의 이 그 훌륭한 이 경제 해설을 계속 듣고 싶으신다면 저희 뭐 방송에 후원을 해주셔도 좋고 광고를 해주셔도 좋고. 그렇죠. 저희가 또 광고 한번 해주시면 엄청 떠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막 몇백만 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5만 원짜리 광고도 하고 10만 원짜리 광고도 하니까 그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밀려있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광고만 해도 지난번에 우리 그 망고 사장님 10만 원 하셨는데 한 300만 원어치 우리가 해드린 것 같아, 솔직히. 맞아, 진짜. 그죠? 저는 그 사실은 그 금액도 지금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액이 충격적이네요. 10만 원. 그 망고 사장님 10만 원 하셨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에피소드 후원금으로 10만 원 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네요. 그분도 그냥 하시는 일이 뭔지한테 우리가 알려주면 그만큼 광고해드릴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작고 사소한 얘기라도 좋습니다. 혹은 나 누구랑 결혼한다 라고 하는 청첩장 대신 읽어드리기,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거 좋다. 우리 뭐든지 일상생활 안에서의 광고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죠? 010-5653-1920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 아무 번호나 막말 5653-1920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흰고님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드디어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청와대 대통령 무슨 경제자문회의인가? 거기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총 3가지를 내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가 금융종합소득과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대소득세였는데 그중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 권고안을 대통령 직속에 힘이 없네.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뭐 북한입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그 위원회 왜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사실 이제 그 뭐 청와대와 내각 간의 어떤 협의 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이분이 더 정치인 같아. 아니 국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대통령 직속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 아니 그거를 국회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행정부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들여도 괜찮다. 흰고님 판단하세요? 저는 3가지를 모두 시행을 하게 되면 경제에 끼치는 충격이 조금 클 수가 있어서 차근차근 시행을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정확하게 그 자문위원회가 얘기한 게 이걸 3가지를 바로 시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제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언제 시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권고 아니긴 한데 이번에 안 읽어봤네, 저분. 안 읽어봤어. 그러니까 바로 답을 못하는 게 안 읽어봤어. 읽어보셨나요?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안만 읽어봐가지고. 자, 패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잊혀질만 하면은 언급이 되는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도입이 됐었고요. 연관검색어 세금 폭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생겼었죠 그때.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정현 의원이 예산폭탄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05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한번 완화를 했었어요. 한번 완화를 했다가 이제 그리고 09년부터 17년까지 그 완화된 세율로 쭉 운영을 했다가 이제 다시 종부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정의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걸 풀어서 다시. 예. 이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 종합부동산세에는 맨 먼저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액이라는 거는 이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은 주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 예, 공제액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제액이 9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고라는 사람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다 합산을 해요. 다 합산을 해서 만약에 뭐 10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4억 원은 그쵸. 이제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제액인 6억 원을 뺍니다. 그리고 그 남은 4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사실 이 4억 원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과세를 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그 4억 원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비율을 곱하거든요. 이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제 세법상 재산세를 납부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재 60%입니다. 네.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0%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이제 여기서 그 10억 원이 공제액 6억 원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4억 중에서 그렇죠. 그 과표를 초과한 금액을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0.8을 곱한 금액에서 또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두 채의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분의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요 아니면 바뀐 세율 기준? 바뀐 세율 기준도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한 과표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왜 7억 2천만 원이냐?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한 공제액이 6억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합산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공제액 6억 원을 빼고. 6억 원. 예, 공제액 6억 원. 빼고. 6억을 빼면은 9억 원이 남죠. 그 9억 원에 공정시장 그렇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0.8을 곱합니다. 그러면 9 곱하기 0.8이니까 7.2억 원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기준 금액이 7.2억 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7.2억 원에 얼마의 세율을 곱하느냐가 들어가는데 현행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이제 과해지는 세율은 과세 표준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그리고 94억 원 이하가 1.5%고요. 그 이상은 2%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저희가 뭐 7억 2천만 원에서 그렇죠. 예. 뭐 이분을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김흰고 씨라고 한다면 김흰고 씨의 과표는 현재 7.2억 원이기 때문에 12억 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12억 원 이하의 세율은 0.75%입니다. 그래서 7억 2천만 원에 0.75%를 곱하면 김흰고 씨가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연 540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540만 원을 다 안 내세요. 왜요? 왜 이분이 540만 원을 다 안 내냐면 일단 부동산을 갖고 있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재산세라는 것은 과표가 종합부동산세랑은 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김흰고 씨가 가지고 있는 공시 가액이 15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과 같이 재산세를 산정할 때의 그 저희가 곱해줘야 되는 그 공정가액 시장 비율은 6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김흰고 씨가 재산세를 낼 때 적용받는 과표는 9억 원이에요. 네. 9억 원일 때 김흰고 씨가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57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 57만 원 더하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만약에 3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 3억 원을 넘는 초과 금액의 0.4%를 내게 됩니다. 네. 재산세 체계가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김흰고 씨는 일단 재산세를 15억 원어치 공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297만 원 정도를 냅니다. 일단. 네. 근데 이 297만 원어치 재산세 속에 종합부동산세 과표인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이 이미 납부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감하고 그렇죠. 그 중복 과세분을 감했을 때 이 재산세 중복분이 216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자, 이 216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 재산세의 공제의 그 과표라고 말씀드렸던 그거는 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5백에 구하면은 6억 원이 초과가 일단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6억 원에 재산세를 0.4%를 곱하는 겁니다. 예, 그 6억 원의 0.4%를 야 무슨 표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뭐 이거 이게 사실 알아먹겠어. 예, 이게 사실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이제 퍼센티지가 있는데 일단 재산세로 낸 것에 대한 세금은 제한입니다. 빼고 나머지 분만 낸다 이거잖아요. 요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종부세를 연간 약 324만 원 정도 냅니다. 이게 이제 공시가격 15억 주택 두 채 보유자일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없이 부동산세만 있었던 거예요. 재산세만 납부했던 거죠. 재산세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뭐 집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세금은 냈는데 합해봤을 때 총액이 얼마냐. 그래서 합해서 총액이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랑은 따지지 않고 있었다가 참여정부 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에 대한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총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좀 더 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인별 합산이 아니라 가구별 합산으로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제가 집을 두 채 갖고 있고 뭐 제 배우자가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그 네 채를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을 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가구별로 합산하는 제도가. 그래서 인별로 바뀐 겁니다. 그게 인별로 바뀌고 이명박 정권 때 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1가구 1주택은 근데 아직도 부부 합산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저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혼자 살 때 한 가구인 것과 둘이 산다고 해서도 꼭 한 가구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따로 이렇게 요즘은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세대 분리하는 경우도 세대 분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집이 막 진짜 집들이 다 강남 아파트 가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1억 얼마짜리 오피스텔들에 이렇게 쪼개져 사는 경우들도 있고 막 한데
그런 것도 1가구 2주택으로 그냥 잡아버리니까 1인 1주택 정도로 제도로 좀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전통적인 가족관에 근거한 그런 제도인 것 가족은 같아요. 꼭 함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그렇죠. 구태의연해. 네. 근데 뭐 악용할 소지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근데 최소한 둘이 사는데 네. 2채 정도 보유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 합산 공시 금액이 얼마가 좀 높으면 네.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 둘이 합쳐도 뭐 5억이 안 된다. 뭐 혹은 뭐 3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반응이 우리 무지개네. 우리 리액션이 너무 아니 제가 지금 여러 집을 살잖아요. 네. 예, 서울에 그렇죠. 살고 와이프는 광주에 살고 또 순천에도 거주하는 곳이 있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새 집 살림이에요. 물론 이제 소유가 아니라 다들 이제 월세 전세 뭐 이러니까 1가구 2주택에 걸리지는 않는데 아니 그냥 진짜 순천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사도 서울의 원룸 비용 정도랑 맞먹어요. 그냥 혼자 거주하는 걸로 쳐서 한 20평 이내에 산다고 하면 근데 그걸 사면 1가구 2주택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월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 수도권과 지역의 아파트 편차가 상당히 큰데 엄청나게 크죠. 이런 것도 조금 더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일단 흰구님이 종합 부동산세가 뭐고 어떻게 봤더니 발음이 꼬여. 종합 부동산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이 되고 누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기존에 그렇게 내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안으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80%였잖아요. 이 80%를 연 5%씩 상한을 시켜서 100%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율이 바뀝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과표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세율 0.5%가 유지가 되는데 그 이상의 과표들은 세율이 조금씩 다 올라요. 그래서 뭐 0.05%, 0.2%, 0.3% 이런 식으로 다 세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3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약 1조 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거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왜 추가 대상 규모가 30만 명씩이나 되느냐. 그 이유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제금액 6억 원을 넣으면서 신규로 과표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과표 내에 진입을 하는 분들은 일단 대부분이 이제 그 6억 원 과표 금액 6억 원 이하인 분들이겠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좀 간당간당 하던 분들이 신규로 다 진입을 하시는 걸린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거죠. 그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 대신에 세율은 어떻게 올렸느냐면은 집값이 비싼 분일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누진세처럼. 그리고 누진 공제는 그대로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건데. 그럼 이 오른 비율이 참여정부 때 처음에 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이렇게 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더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이 되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보다 모자랍니다. 그때보다 더 낮아진. 예, 참여정부 때 일단 종부세 개편이 한 번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05년도에 최초 시행을 할 때 이제 5.5억 원 이하 1%, 5.5억 원 초과 2%, 45.5억 원 초과 3%로 과표 구간이 간단했는데 그거를 06년에 굉장히 크게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06년부터 08년까지 요 3년 동안이 진정한 그 종부세의 목적을 실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06년부터 08년 때까지는 과표를 좀 조정을 하고 대신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분들도 세금을
1%씩 내게끔 뭐 만드는 어떤 그런 식의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개편될 때의 세수를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개편된 이후의 세수가 좀 더 모자랍니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종부세 초창기 때 약 2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 사이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그 실적이 납세 실적이 있었어요. 근데 2016년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 납부 실적이 1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편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재부에서는 1조 원 정도 추가 세수를 기대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세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기대한 만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세 회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세의 성질에 따라서 그 조세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1조 원이 다 거치지는 못했고요. 그러면은 결국 참여정부 때보다는 아직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될 거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종합부동산세가 기본적인 취지가 좀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좀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십시오. 일반 재산세보다라고 그렇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가산세죠. 이게 정치적으로 맨날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유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유세와 비슷한 느낌인 겁니까?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네, 보유세의 컨셉을 가진 그 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기존의 재산세를 강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만 증세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핀셋 증세라는 비판도 있어 오긴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 보유세라는 그 조세 정책을 시행을 할 때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던지 간에 핀셋 증세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토의 가용 면적이 굉장히 좁고 주택과 토지의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데다가 부동산이 굉장히 소수의 국민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세 정책을 쓰던 핀셋 그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동아일보와 세계일보가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동아일보는 부자 증세 세계에 화살을 쏜다 이렇게 썼고 세계일보는 문정부 부자 증세 35만 명 세금 1조 더 낸다 이제 이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그 핀셋 증세가 이제 부자 증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핀셋이냐를 보면 그 2017년에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종부세 그 전체 그 액수 중에 87.7%를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더 높아지겠죠. 이제 개정이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있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 그 내고 있는 그 납세자 비중에서 인원별로 보면 50.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62.3%. 이거 수도권으로 보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종부세 금액 중에 79.1%를 감당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그 지역별로 또 소득 자산 규모별로 굉장히 좀 큰 편차가 있어서 실제로 그 이걸 부담해야 하는 그 어떤 부담의 정도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종부세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쉽게 아까 내냐 안 내냐 이렇게 그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근데 저 통계로만 들으면 서울 사람들의 반은 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서울 사람이 50%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서울 사람 중에서 혹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부자 증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부자인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냅니다. 근데 법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 근데 2016년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명수는 26만 8,791명입니다. 26만 명. 그리고 토지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은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사람은 33만 6천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세액은 총 1조 5,298억 원이 거쳤습니다. 33만 명이면 5천만으로 나누면 몇 %인가요? 6%죠. 아니 6%? 아니죠. 5천만 명 중에 33만 명이면은 약 0.6%죠. 0.6%.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네요. 상위 1% 경제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몇 % 세율로 오르든지 간에 일단 관련이 될 만한 분들은 1% 부자인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개편이 돼서 3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더 해당이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인구 전체 총 인구의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내고 싶다. 진짜. 내세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서 오나요? 일단 국세청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고라도 제가 사실 한 20억짜리 집이 있는 그리고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부자 증세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주체는 기업들이에요. 법인이 대한민국의 그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주택이 있고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총 세액 1조 5,298억 원 중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1조 원이에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도 기준 2,324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16년도에 국세 수입 실적이 242.6조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242.6조 원 분의 2,324억이라고 한다면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이구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세입 실적이 국세 전체 세입 실적의 0.63%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이제 그 2016년 17년도에 공시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1% 정도에 근접을 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찌됐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사실 미미하네. 부자 증세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수준의 근데 비율이에요. 그 33만 명 정도 된다. 2016년 통계가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매일경제에서 제목을 뭐라 뽑았냐면 금융 종합과세 쇼크 대상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9만 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에서 나온 걸까요? 이 매일경제가 쓴 그 매일경제가 쓴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 얘기는 아닙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얘기인데 그 금융종합소득과세의 그 공제 기준이 원래 이제 연간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에 해당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없애는. 아까 세 개 권고안 중에 다른 것과 관련한 기사를 쓰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동아일보였나 조선일보는 어디서 211만 원 더 낸다. 뭐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그것도 금융종합소득과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한겨레 신문은 2,000원 늘었다 세금이 이렇게 썼고, 동아일보는 221만 원 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누가 계산해도 산수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금액은 똑같은데 이건 너무 안 높아졌다 낮아졌다에 대한 평가는 신문마다 할 수 있는데. 같은 지표를 가지고 누구는 2,000원 올랐다 그러고 누구는 221만 원 올랐다 그러니까 이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어느 신문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사실 그 한겨레 신문 보도도 약간의 트릭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예로 든 게 시가 15억 원어치 음마 아파트를 보유한 어떤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뭐 2만 얼마밖에 안 낸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약간의 트릭이 있었던 거는 그게 시가로 15억 원이었지 공시가 가격으로는 9억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한겨레 신문에서 예로 든 이분은 1가구 1주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딱 걸리는 걸 가지고 예를 드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공제를 9억 원까지 받아요. 그러면은 9억 1,200만 원 빼기 9억 원은 1,200만 원이니까 그 중에서 0.8. 그렇죠. 그 1,200만 원 중에서 0.8이면 당연히 이분은 거기서 재산세 중부분 빼면은 당연히 2만 얼마밖에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만약에 그 공정 가입 비율이 100%가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애시당초 1가구 1주택자는 공제되는 금액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다시 이게 비평을 해보고 우리 피터님 말한 그 뭐였죠? 미디어 리터러시 그런 걸 좀 해봐야 되긴 했는데 진짜 이런 숫자는 너무 어렵긴 어려워요. 저 궁금한 게 지금 권고안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흰고님은 이 권고안이 잘된 안이다 아니면 좀 미흡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ABC로 권고안 말고 기재부안 확정된 그렇죠. 기재부안. 네. 확정된 기재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B+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15억 원짜리 총합계 15억 원짜리 집 두 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이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이번에 기재부 안대로 오르게 되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전에 이제 현재 제도대로라면은 이분이 연 한 324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바뀐 종부세 안에서는 404만 원 정도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80만 원 정도가 오른 건데 문제는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서울에 보여 계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해서 사실 서울집 아니면 10억이 넘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수도권이 대상인 거니까. 근데 현재 뭐 대한민국의 뭐 각종 도시 인프라나 등등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어떤 거시 경제적 환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사실상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이분이 연간 80만 원씩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근데 이분의 집값이 더 상승을 함으로써 이분이 얻는 시세 차익이 또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늘리려고 언젠가는 시도를 할 겁니다. 할 건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부가 거래에 강한 제한을 걸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요 정도의 세금 인상이면 현재 주택 보유자들이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수준이지 않을까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 쓰고 법인세도 올리고 요런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법인세도 올리고 최저임금도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조세 정책을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일보 매일 아까 전에 의원님 매일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개의 화살. 그래서 그 세 개의 화살이 이었던 종부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임대소득세 요 세 개 중에 그래서 종부세만 일단 기재부에서 저는 억셉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세 개의 화살 동아일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경기의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법인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일단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또는 목소리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들려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 정도 시도한 거는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단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최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논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사실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뭐 한 5%에서 맥시멈 10% 정도까지면 그때그때 변동폭에 따라 1년마다 산청하니까 1년의 변동폭을 1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뭐 한 30-40% 이상씩 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올해에 갑자기 연애 중간에 바뀐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갭차를 유지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그렇죠. 이걸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겨레 신문에서도 가장 종부세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수도권 아파트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실 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시골의 땅들도 그러거든요. 농토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20만 원씩 평당 막 넘는데 공시가는 6천 원, 7천 원밖에 안 해요. 그런 경우들 그렇죠. 허다하거든요. 그건 좀 너무 잘못된 산출 제도인 것 같아요.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꼭 아파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도 공직자 자산 신고할 때 보면 좀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는 좀 얼척없을 때가 있어요. 이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자율에 의해서 그 실거래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산정돼서 이제 그 국토부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야, 좀 비현실적이다. 왜냐면 내가 이 집에 전세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그걸 써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까 그 흰고님의 이번 그 확정안에 대한 기재부 안에 대한 그 판단이 B+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아까 의원님이 그럼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안이 좀 어떠냐라고 하셨을 때 후퇴했다. 그때만큼 세율이 좀 그때만큼 못하다라고 하셨고 그 당시 그 최고 세율만 최고 그 과세 표준 구간의 세율만 봐도 노무현 정부 때 3%였는데 지금 2.5% 정도로 그때보다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그 종부세 안이 다소 좀 과격했다. 약간 좀 시장에 무리가 갈 만큼 좀 그랬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그 당시로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과격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만 이제 어떤 보유세 개념으로 처음 도입을 했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과격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첫 번째로 없던 세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없던 세금이 생겼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이 이제 집권을 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시기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상 나도 종합부동산세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인 조세 저항이 과도하게 거셌던 것이지. 그때는 언론이 이제 그걸 광하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어떤 당 및 보수 언론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느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던 것에서 지금 3%를 받겠다고 당시에 하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 정도까지는 하다가 해봐야 0.5% 더 올리겠다는 거니까 그 갭차는 사실 심리적으로 크긴 하겠죠. 부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어떤 그 필요나 어떤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 뭐 그 종부세 세율이라는 게 굉장히 무리하거나 굉장히 좀 그 과격하진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기가 좋았거든요. 예. 이 제도는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것에서 일종의 다 하셨는데 부동산 경기를 조금 안착시키기 위한 게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걸 그 배분한다, 부의 배분배다라고 하는 측면이 원래 더 큰 거예요? 둘 중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러 기조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사실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 대신에 가계부채 안정화라는 아젠다가 있죠. 예, 가계부채 안정화라는 아젠다 하에 뭐 DTI나 뭐 DSI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효를 일단 해서 거래를 좀 억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빚 못 내게 하는 거, 집 살 때 빚 못 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서 또 제2금융권 쪽으로도 지금 정책적 영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의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보다는 부의 재분배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주제랑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강남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냐 이제 이것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막 내고 나니까 네.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안 돼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고 네. 참여정부 때도 막 할 것처럼 하더니 여러 네. 정책 쏟아 결국 못 이겼어 시장을 네. 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네. 부동산 앞으로 미래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라는 그 아젠다가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왜 강남 부동산을 잡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세 정책을 시행을 하거나 거래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더 많이 지어라.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거를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산과 분당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김포라던가 뭐 동탄이라던가 화성 등에 세워져야 했던 2기 신도시가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2기 신도시 착공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그때 벌어졌던 갭이 노무현 정권 시절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어느 정도 유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명박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서울의 뉴타운 붐이 임과 동시에 이제 뭐 김포지구라던가 뭐 동탄이라던가 신도시들이 막 건설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입주가 되고 그때 또 위례 신도시 생기고 이러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던 그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택지 개발이 다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까지 다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물산이 집중이 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세 정책이나 거래의 억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택지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어떤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정책이기는 합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개헌 이야기할 때 그 토지공개념 얘기할 때도 종부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부세가 필요한 이유는 국토의 어떤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 건 좀 약간 순리에 가깝다, 뭐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수요자가 몰려서 실수요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강남 부동산 값이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그 실거래자들이 몰려서가 아니라 그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게 하는 좀 악재다,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는 당위가 되는 것 같아요. 요런 그 실수요자가 아닌 그 투기 수요가 몰려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강남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사실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남 집값을 왜 잡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졌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물론 잡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 강남 집값을 잡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강남의 집값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정책적인 역량을 가지고 다른 곳의 인프라에 사용을 하면 강남 집값이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강남에 몰려있는 수요를 서울 또는 다른 수도권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던 게 분당이었어요. 네.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냈던 게 분당이었어요. 네. 자,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이제 쭉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제도의 세율이 뭐 몇 퍼센트가 되든지 간에 지금 내는 분들은 한 1%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범주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사정보소를 듣는 분들이 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흰고님한테 AS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에 누가 댓글을 주셨는데 네. 아마 그 설명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내용상에 이제 그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필수님의 질문입니다. 내용 중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은 동의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불과 2-3년을 못 버틴다는 통계나 기사가 넘치는데도 결국 자영업이 늘어나는 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다는 건데 자영업자를 탓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나도 전문가는 아니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건 IMF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당했던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대기업은 그때 구조조정 뒤로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하청이나 파견업 등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고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과 어렵지만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는 자영업자라는 기울어진 선택지의 결과라 보여진다. 과연 이게 자영업자의 탓인가? 그리고 과거 정부는 꾸준히 자영업자를 지원해왔다라고 말하는데 자영업자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언제였으며 실효적으로 유효했느냐가 중요하지 정책이 있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가? 이미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생태계가 파괴된 후 나온 정책들은 판세를 뒤엎기는 역부족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질문 주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최필수님의 질문 중에서 그 한 가지 사실 이제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거. 그러니까 사실 내몰린다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일단 제가 자영업자분들을 탓하지는 않았고요. 탓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제 높은 편에 속해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선진국과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은 대신에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낮은 대신에 실업률이 높아요. 자, 이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면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실업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들에서 대부분의 실업 유형은 다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없고 비어있는 일자리에 내가 가고 싶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런 마찰적 실업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뭐 실업급여는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 좀 잘 찾아봐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실업자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자영업에 뛰어들기가 조금 쉬운 환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식업계에 프랜차이즈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치킨이 됐든 피자가 됐든 그래서 그 이제
기업화된 이제 그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어서 일단 레시피 받고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단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언제였으면 실효적으로 유효했냐가 중요한 정책이 있었다가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가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자영업계는 낮은 인건비로 높아지는 임대료를 상쇄하는 구조에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특별히 자영업자를 보호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더라도 낮은 인건비를 계속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보호를 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일단 뭐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이미 침해한 후에 자영업자를 보호를 하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대기업의 그 골목 상권 침해를 보호를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이탈을 하게 되신 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떡볶이 장사도 대기업이 간판 달고 하면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결국 그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진출을 대기업에 의한 골목 상권 파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좀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파괴라고 무조건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분들도 직영점이 아니고 사실 다 자영업자분들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영업자가 다른 자영업자의 소득을 갉아먹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왔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무조건 바라볼 수는 좀 없지 않겠느냐, 네, 뭐 정도로 저는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흰검님 나온 방송 이후에 몇몇 분이 이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예. 인건비 발음해보세요. 인건비. 인건비요. 다시. 인건비. 네.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누가 남겨주셨고. 예,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앞뒤 짱구님께서 네. 지역화폐와 소득조 상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유 감사합니다. 윤2107님께서 네. 흰공님 방송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예. 노래도 한 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죠.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누구신지 알 한 것 소절 같은데. 남겨주세요. 네. 노래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연습해 오시는 걸로. 토이즘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약간 흰고님이 동원한 분이 아닐까 동원이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요, 저 왜냐면 저희가 1편 때 흰고님이라고만 했지 본명을 안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김흰고님 방송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써주신 걸로 봐서 뭔가 내부자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첫 방송 때 중간에 김흰고입니다라고 두세 번 정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약을 살짝 치셨네 그때. 약간 그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흰고님에 관심을 갖고 댓글 남겨주셔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종합부동산세 얘기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후기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AS 해드리겠고요. 또 보니까 이거 계산하는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얼마짜리를 얼마여면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대부분 6억 이상의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집을 갖고 계시면 왜 자꾸 무시하세요?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에피소드 후원금도 좀 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